군인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요. 영양실조를 군복무 1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 몸을 이겨내야만 이제 군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북한 군대 밥은 어떻게 맛있게 나오나요? 탱크에 오래 묻혀 있다 하니까 해서 거무튀튀한 이런 색. 뭐야? 탱크?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한국 청년들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북한의 청년들은 10년의 세월을 군에서 보냅니다. 시간이 다른 만큼 그 안의 세상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한 김병장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자,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님,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류성현, 강민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980년대 군에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 5월에 군대에 입대해서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만 7년 2개월 동안 북한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2019년 8월에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온 류성현입니다. 와, 어서 오세요. 네, 저는 2015년 그 육군에 입대해서 2024년 8월 20일 그 한국 제22사단 지피를 지나 넘어온 북한군 9년차 강민국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 뭐 최근까지 군 생활 하다가 온 분들이라 지금 북한 군대 얘기 뜨끈뜨끈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몇 살에 입대합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20살 넘어서 대학 다니거나 그럴 때 군대 가잖아요. 북한은 훨씬 일찍 갑니다. 17세 되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가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17세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도 17살에 북한 군에 입대를 해서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꿈이 있었어요. 그 북한 보안원이나 안전원, 검사 네. 뭐 이런 법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군인 말고. 네,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 우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중앙당 이런 큰 간부였거든요. 그런데 간부가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아, 컴플레인을. 네, 그래가지고 함경남도 이 추방지라고 또 따로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렇게 추방을 갔었어요. 어.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는 할아버지 때문에 너의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그냥 운전병으로 입대를 해라. 운전병으로. 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회 그 전역을 하면 그 기술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병으로 이렇게 17살에 입대를 하게 와.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한국에서는 졸업하자마자. 운전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기술보직이라 그걸 배워두면 밥벌이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조언을 하신 거죠. 네, 두 분 다 사실 그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북한군에. 네. 저도 군대의 서류상은 운전병입니다. 아, 세 분 다. 네, 오늘 그런데 운전병 특집입니까? 군대에서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왜요? 뭐 저는 뭐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한 군인들하고 오, 직접 대화를 나누는 우리말로는 대면병이라고 그러고 아. 국정말로는 적공조라 그러죠. 아,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비무장지대 가장 가까운 남북한이 서로 몇백 미터 차이 나는 곳, 육성으로도 소리가 들리고 서로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접경 지역에. 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 이렇게 몇 곳에 있습니다. 예, 제가 3년 동안 비무장지대 안에서 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총 대신 이제 입과 머리가 무기인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남자분들한테 군대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큰일 났어요. 남북한에 이어서 또 우리 크리스 씨도 쪽에 맞아, 뭐야 미국의 그나저- 군인 학교 출신이죠. 뭐야? 미국 씨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옆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놈이라고 미국. 생각했던. 그쵸. 이게 미국 지금도 이게 덕계감이 좀. 좀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북한은 입대 전에 아주 특별한 좀 독특한 서류를 낸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남자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은 현역 군인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징집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자원에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모양은 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무병과 같은 거. 신체 검사에서 통과되고 성분 토대에 문제가 없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군에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사인하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뭐 담임생님이 이렇게 뭐 거기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정도로 가는데, 모양새. 이제 좀 약간의 좀 그런 성분 토대나 이런 데 조금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최근에 오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입대할 때 이렇게 누구 뭐 추천서나 동의서 그런 거를 좀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전해오고 있어요. 민국 씨 같은 경우 아마 좀 더 늦게 가고 했으니까 혹시 그런 절차 있었습니까? 저도 입대 기준에 이게 그 보승인들이 한 13명 정도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소년단 지도원, 인민반장, 그리고 담당 보안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네, 보증이니까 이 보증인들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입대를 했을 때 한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그 3년 동안 특정 사고를 친다던가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연대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 네, 연좌제라 그러죠. 연좌제 이렇게 처벌받아요? 네, 대신에?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받는데 그 3년 이후부터는 군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그 학생 때 한류 문화랑 이런 걸 많이 접해가지고 애들이 군복무를 이렇게 기피하고 그런 게 뭐 조금 생긴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3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책임져서 그 연좌제를 이렇게 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입당할 때도 보증인을 2명이나 오, 3명이 맞아요, 맞아요. 입당 보증을 하는 거잖아. 근데 군대 가는데 13명이 연대 보증을 했다는 너무 건 많은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네. 저희들이 쉽게 잘 접하지 네. 못해요? 못하는 이야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무슨 어떤 발언을 하다가 추방됐다고 네. 했으니까 아마 네. 민국 씨에 한해서 특별하게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 제가 명만. 서류를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그냥 군대 서류에다 그냥 사인만 한 거예요. 보통 담임생님이 사인하고요, 아. 학교장이 사인하고 그런 형식적인 보통은 절차거든요. 아마 민국 네, 씨는 저는 조금 더 더 이렇게 심각하게 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내가 뭐 군대에 있다가 탈영하면 그 사람 처벌받으니까 미안하게 되니까 네. 탈영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일반 뭐 북한 주민들이 군대 가는 걸,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군대 못 간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다 모두가 가는 그 대열에 내가 같이 가지 못했구나. 그리고 사회에서도 군대를 안 가면 농사 짓거나,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남녀 이런 차별도 좀 있고 하니까 여자애들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수치스럽게 느꼈었죠. 군대 갔다 와서 입당도 하고 그리고 사회 주류층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지금 최근 년간에는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오, 그래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한 남자가 군대를 못 갔다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성분 토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아하. 네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등중학교 졸업한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사회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남자라면 응당 군대에 가야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군에 가도 여러 가지 사정도 어렵고 또 군에 간다고 해서 입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군대 가는 걸 이렇게 자식뿐 아니고 부모님들까지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진짜요? 부모님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군에 입대를 10년 동안 시켜놓고 전역을 했는데 아들이 입당을 못했어요. 입당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다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입당을 원래 바라보고 갔었는데 그것도 그만서 안 되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리 군에 안 입대를 시키고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공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조금 변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 그것이 대전제였는데 네, 그렇죠. 그런 인식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입당이 쉽지 않다. 안 되는군요. 그게 2022년도 같아요. 그때 그 입당 프로수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이제 군에서 진짜 한 명 입당시켜도 좋으니까 입당시키지 말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입당을 한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서 도둑질하고 먹기 힘드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회 단기간에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쌌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자 이젠
입당 안 해도 좋으니까 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2022년부터 대대적으로 입당이 줄었어요. 그게 중대에서 한 30~40%는 입당을 시키던데 이제는 한 5% 정도. 그때 5% 정도까지. 그거밖에 안 돼요? 5% 정도라는 게 그것도 진짜 돈 많은 애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소장님 과거의 선군 정치에서 흐름이 확실히 바뀌었다. 네. 군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맞아요. 그게 아니다.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입당하는 시기를 군대 내에서 시키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의 활동이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역량까지를 보고 보는 난 거구나. 다음에 입당을 시키는 네네, 그런 것으로 분위기 더 있어요. 엄중한 네. 더 많은 것을 보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을 아, 거예요. 사회생활 좀 전- 하다가 다시 네. 본다. 제가 북에 있을 때도 한 2015년 이때부터 김정은이 그런 지시를 내려보내기 시작했는데 군대 과정이 입당의 그 징표가 되지 않게 하라. 그 군대 갔다 와서 입당을 하고 나면 사회에 나와서 일을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아, 그 문제였네요.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입대를 해도 또 어디를 가느냐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선 자기가 원하는 부대에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원칙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군대 제일 중요한 게 보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디에 어떤 보직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은 요즘에 좀 군대 내 부패 또 이런 어려운 구조가 많아서 군에 갈 때부터 난 운전병으로 간다. 난 어떤 자리 간다. 이렇게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 팔고 정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돈으로 뭐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구조네요. 북한 군들에게도 네. 그 보직 중에 꿀보직이란 게 있어요. 그 꿀이다. 궁금하다. 꿀. 알아들어요 그거? 아니, 아, 무슨 꿀보직이라는 말 아니 알아들으세요? 꿀보직 알죠? 뭐예요, 그렇죠. 말해봐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알짜 이렇게 맞아. 노란 자이. 맞아요. 보통 그게 자리를 찾을 때 그 자리는 먹을 알 있는 자리야. 자, 그럼 먹을 알이. 북한에서 먹을 알이 있는 자리는 뭐예요, 소장님? 아마 이 두 분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운전병 가장 선호하고 가장 먹을 날이 많은 자리고요. 아, 그다음에 두 분 이제 다. 군수 창고 같은 연유 창고나 식량 창고 관리하는 자리 그런 바깥에 많이 이동할 수 있고 창고나 먹을거리를 보관 관리해서 이걸 좀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장 좋은 보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 네. 다 꿀보직이었네요, 두 분이. 네. 실제 운전병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투차나 이거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 이런 차량은 누구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부 차량이라든가 물자 수송하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집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 그런 자리에 보직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매간매직 같은 게 막 이루어져요 거기서. 심지어 사단장 운전병 하면 사단장 운전병 옆에 조수가 있어요. 얘가 다음 후임이에요. 근데 얘 후임을 고르는 걸 운전병이 골라요. 주변에서 쭉 해서 네. 제가 돈이 있는 집 어디 지역은 어디 살고 이거를 얘를 알선해서 사단장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애 하나 골라왔는데 애가 참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운전병이 자기가 골라요, 후임을? 왜냐하면 저도 제가 사단장 운전수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줄 때 그 전 운전수한테 돈을 이만큼 줘요. 줘가지고 그 운전수가 얘가 돈 좀 있고 차를 좀 이렇게 고장나면 수리할 능력도 되고 뭐 기름도 떨어지면 이렇게 보충할 능력도 되고 하면 그걸 사단장한테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렇게 사단장 운전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전역을 하려면 뭔가 이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돈을 받고 그 얘를 사단장 운전수로 앉혀놓고 자기는 전역을 하는 거죠. 일종의 네. 우리 말하면 권리금 개념이에요. 권리금 맞아요. 장사 내가 이제 옮길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네, 권리금 맞아요. 개념으로 그 개념이에요. 자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 기름 넣을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네. 물리고 싶다는 게 그럼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사비로 그렇죠. 주유해야 된다. 사비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운전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집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썰까지 있어요. 기름 사서 네, 기름도 사고 채워야 이렇게 되니까? 차를 이렇게 부품들 이렇게 부속들이 고장을 나면 고장이 나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사비로. 그 수리비가 다 사비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먹을 알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기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보직이 어떤 사람의 운전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후방부 연대장 같은 차량을 운전하면 이 사람은 집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요. 네, 이 사람은 후방부 거기에 각 부대들 나갈 때마다
그 연대장 동지 차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차 수리할 때 돈 좀 필요해달라, 지원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고 저렇게 지원받고 차에다가 몇 % 넣고 그리고 자기 뒤에 챙기고. 조금. 주머니에 넣고. 네. 집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훈련부장이라고 그런 차가 있어요. 작전부장이나 훈련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질에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훈련만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돈 많은 얘를 가져다가 그 보직을 주고 얘를 그 대신 편하게 해주는 거죠. 진짜.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르네요. 진짜 꿀보직은 저분이에요. 아이고. 저는 왜요? 아니에요. 왜요? 저는 뭐가 달라요? 전투차 운전수여가지고. 아. 전투차. 네, 그래서 뭐 기름도 안 나고 이렇게 네 발을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그래서 좀 목탄차라고 아시죠? 네. 그 차 운전수를 한 3년 정도 하고 조수만 한 2년 정도 했어요. 목탄차가 뭐예요? 나무로 연료를 내서 가는 나무로? 석유나 그럼 그게 예. 무거워서 차가 굴러가요? 어디 물자 실으러 가잖아요. 한 뭐 40km, 50km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그 적재함에다가 트럭에다가 나무를 절반 싣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올 때도 그 나무가 이만큼 네. 있어야 돼요. 돌아올 때 뗄 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의 그 뭔가 원시 수준의 시대. 목탄 차량이 아직도 북한에서 운영됩니다. 정말 야, 힘들어요. 고생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전투차 운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운전수가 바로 저분이에요. 아 저분이에요. 네, 진짜 꿀보직. 꿀보직? 딱 봤을 때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배 딱 내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목탄차 조수도 한동안 해봤고 조수 과정을 진짜 많이 거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승계를 딱 넘어가려고 개고생을 하고 있던 그 참에 저를 이끌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고생만 하고 그곳에서 혜택은 좀 적게 봤어요. 제가 간부차 운전병을 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잘 짧게 했었죠. 그 두 분은 운전병 보직 어떻게 발탁되셨어요? 앞서 운전병이 꿀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로 돈 주고 산다고. 얼마 들었어요, 민국 씨? 돈을 들인 거는 아니고 그 좀 아는 지인분이 그쪽에서 이렇게 대렬 쪽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양성소에 밀어여준 거죠. 추천? 네, 꽂아줬어요? 추천. 네. 만약에 돈 주고 사야 되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운전병 그 양성소만 가는 데만 100달러 정도를 줘야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운전병 양성소에서 이렇게 평양이나 이렇게 그 성현님처럼 이렇게 뭐 이런 직무차 운전수라든지 이런 뭐 간부차 운전수는 이런 데 가려면 돈을 진짜 1,000달러, 2,000달러 정도 줘야 되는 거고. 가격대별로. 네, 하지만 뭐 돈이 없으면 이렇게 완전 보내주는 대로, 산골. 네, 그리고 보내주는 대로 가는 인민들 볼 수 없는, 인민들 속 들어갈 수 없는 선택권 없이. 차는 대롱대롱 매달아 놨어요. 이거 차 이렇게 하면 전투차가 이거 스프링이랑 다 이렇게 깔아앉기 때문에 차를 다 띄워놨죠. 그런 차를 맡겨주는 거죠. 좀 타기 위험한 차. 근데 밖에 운전하고 나갈 일이 없는 차. 성현 씨는 어떻게 운전병 발탁된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북한 군에서 물자를 다루는 높은 보직에 있는 분이 저의 그 뒷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런 표현 쓰는데 북한은 밧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너 금밧줄이야? 은밧줄이야 이거 쓰거든요. 형은 군밧줄인 거예요, 운밧줄인 거예요? 저는 금밧줄인 줄 알았었는데 군대에 가서 금밧줄 제 계열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완전히 이거 볏짚밧줄이더라고요. 썩은 밧줄. 썩은 밧줄. 앞으로 썩을 가능성이 있는 밧줄이어서 썩었어 진짜. 썩은 밧줄. 근데 이제 금밧줄들이 거기에 또 다른 계열이 있죠. 두께를 돈 주고 산다. 근데 평양에서 운전병을 하면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쓱 근데 쓰죠. 예. 그렇게 쓰면서까지 그 운전수를 하는 목적이 편안한 데도 있지만 그 전망적으로 볼 때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평양에서 군복무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차가 쌓이고 하면 이제 지휘관들이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운전수를 야, 너 이 평양에 살아라고서 거주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진짜 한 5% 정도 되나? 네. 거주권 네, 확보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군 제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네네. 군 생활에 다양한 투자를 하는 건데 맞아요. 심지어 부모님 돈까지 동원해서 네. 그러니까 사비로 그게 차도 고치고 기름도 넣고 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월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에다가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게 이젠 관행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말도 했어요, 심지어. 집에서 부모들이 군복무를 하고 자녀들은 군사놀이 한다고 나가서 돈 가져다가 군사놀이 하냐. 놀이.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 지가 월급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배를 굴리는데 그 돈 안 내면 어디서 먹고 살겠어요? 지금 애들은 그 군에 입대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 열차에서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군사복무 잘해보자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동업자네. 잘해보자요. 동업자 야. 잘해보자요. 저 군사복무 잘할게요. 뭐 이렇게 말을 그래, 뭐 했었는데 울면서 보내고. 지금은 이렇게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와. 실제로 좀 잘 사는 부모들은요, 돈이 아예 많으면 군대를 안 보내지만 적당히 돈 있는 부모는 아들이 그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 앞에 일반 그 주택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훈련소 끝날 맞아요. 때까지 맞아요. 계속 먹는 걸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런 네. 부모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군대를 같이 가는 거예요, 훈련소까지는. 네. 거의 우리 수험생 같은 느낌이네요. 고3 엄마보다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 하면은 네. 저도 좀 살짝 맛배기 해봤지만 신병 훈련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 신병 훈련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안 가니까 혹시 네. 신병 훈련 어때요? 북한에서는? 신병 훈련 저는 1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을 전수해야 되니까 이것도 신병 훈련에 포함돼요. 1년. 네, 그리고 특수부대 뭐 진짜 이거 TV에 나오는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하는 게 숫자가 그래도 그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얘네도 1년이에요. 나머지 모든 보병은 3개월 정도를 받죠. 아. 저도 한 1년 정도 훈련만은 한 6개월 정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이런 그 운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정비라든지 네. 그러니까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통틀어서 이자 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훈련보다는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농사요? 네, 신병 훈련 기간에? 때. 그러니까 제가 신병 딱 훈련인데? 입대를 하면 제가 5월에 입대를 했는데 5월이면 이게 봄이라서 씨를 뿌려야 되는 뿌려야 그런 되네요. 때예요. 화동식. 그래 또 북한에 또 콩농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콩. 네, 콩. 그때 가면 제일 힘든 그 농사일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호가 그런 게 있어요. 콩알 한 알이 총탄 한 발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봄에 그냥 입대를 봄에 하니까요. 4월부터 5월 때 집중 입대를 하거든요. 딱 입대하자마자 이제 민국 씨 이야기한 것처럼 농사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신병 훈련이란 개념이 총 쏘고 뭐 이렇게 수류탄 투척 한번 해보고 뭐 화생방 갔다 오고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저는 네네. 빡셌지만 한 6주 짧게 육군사관학교니까 6주 진짜로? 하고 끝났어요. 평소 그냥 병사는 9주 받는데 1년 동안 이 개념이 아예 달라요. 농사까지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1년이니까 진짜 다르네요. 근데 북한군은 우리 군하고 좀 달라요. 일반 군대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도 북한 군대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설 때 군인이지만 건설만 전담하는 군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건설은 현역 군인 신분이 하거든요. 일단 군인이지만 건설을 하는 군인 비율이 매우 높고 그 군인이 아니고 자대 배치를 받아도 북한에서는 쌀이나 보리는 원래 배급이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부식, 반찬이나 이런 거는 모든 군 부대마다 자체적인 경작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농사지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일반 다른 농장에 있는 네.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군인들이 대거 동원되거든요. 품앗이.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 외화벌이로 해가지고 뭐 네. 석탄을 캔다던가 군인들이 네. 뭐 또 뭐 당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굼을 캔다던가 이런 군인들은 구호가 돈으로 당을 받들자 이런 구호가 이렇게 됐거든요. 외화벌이로서 네. 당에 충성하자. 뭐 그러니까 이런 구호가 있네. 주업이 그게 그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는 군인들도 같은 거죠. 이렇게 총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건설로 당을 받들자. 그래서 얘네 부대, 그러니까 중대 하면 중대 소초에 무기고가 없어요. 얘네는 당초. 없어요. 군인인데 네, 무기가 그리고- 없다고? 네, 무기가 그리고 없어요. 고정된 병력이 제대로 없어요. 그 김정은이 어디 가서 여기 건설해야 되는데 아파트 30층짜리 몇 동 건설하는데 군대 2만 명 투입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다 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천막 같은 거. 네. 그리고 다음 건설하면 또 다음 천막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가는 거죠. 고정 부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위한 건설 노동자인데요? 구조네요. 근데 그 군인들이 그 많은 일을 다 하려면은 일단 밥은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밥이 필요하니까 북한 군대 밥은 어떻게 맛있게 나오나요? 거기에 가서 그 날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살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네, 살이 빠져가지고 영양실조를 군복무 1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 영양실조 안 통과하고 지나가는 애들은 집에 돈이 있거나 좀 그런 애들이 안 통과하지 대부분 통과해요. 그 영양실조를 꼭 체험을 해야만 군 복무 어머. 이 전 가정이 이렇게
그 공고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끔찍한 개념인데. 네. 이제 북한 군인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병 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내에 한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경험을 갖고 그 몸을 이겨내야만 이제 군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치사병을 우리 군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보직이라고 좀 편한 보직이라고 하거든요. 과반은. 북한은 정해진 그런 치사병이 없어요. 사병들 중에 그때그때 한번 하루 또는 일주일씩 돌려가면서 계속 치사병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가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또 바뀌어요. 네. 근데 이 치사병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 바깥에 민가나 협동농장에 가서 먹을 거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예, 요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의 재료를 많이 채울 수 있는 치사병이 아주 유능한 치사병이에요. 아, 그, 새벽 장을 봐요. 그렇죠. 일종의 새벽장을 훔쳐오는 장을 보는 거죠. 아니 그거 그냥 훔쳐오는 거잖아요. 네, 훔쳐오는 거. 훔쳐오는 거. 훔쳐와요? 그래.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군인들의 인기가 지금은 민간인에게서도 굉장히 좋지 않죠. 인민의 군대가 아닌 인민을 탈취하는 군대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죠. 김치 도둑놈이라고 들어봐요. 그렇죠. 에? 김치 도둑놈? 네. 북한 군은 이게 김치를 안 만들어 가지고 그 겨울이 되면 김치를 엄청 먹고 싶어요. 북한은 이게 김치 냉장고라는 게 없어 가지고 김치 독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그치, 묻어. 김치용. 김치움이라는 걸 파서 이렇게 묻어 놓거든요. 어. 그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 그거 훔쳐와요? 네, 그렇죠. 표현 같은 것도 그 나가서 도적질 해오라고 말하진 않죠. 순화하는 표현이 있어요.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네, 저기 속으로? 예전에 김일성이 항일무장할 때 네. 그래도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표현이 야,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답이 있다. 아,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이렇게 하죠. 요즘 뭐 먹어요? 북한 군대에서? 염장모 삼형제. 그게 뭐예요? 뭐 워낙 그 영장모 1900 삼형제? 네, 삼형제라고. 삼형제? 여기서 말하면 아. 단무지 단무지. 비슷한 건데 단무지는 엄청 맛있는 거고 북한의 염장무는 좀 짜고 쓰고 좀 달지는 않아요. 그런 무인데 이게 워낙 그 탱크에 오래 묻혀 있다 나니까 좀 거무틱틱한 이런 색. 그걸 이렇게 시쳐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해주는데 반찬 가지수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부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장물을 이렇게 세로 썰고 동그랗게 썰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고 네.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도 썰고 길쭉하게도 썰고 해가지고 가지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 모양만 다르게. 네, 한 번 김정일이가 전년 부대를 시찰을 했는데 그 반찬 가지수가 한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러 개를 3가지 해라. 이상으로 맞춰라 하니까 국리를 하다가 이렇게 아, 그래서 삼형제예요? 네, 세 가지니까. 삼형제가 예, 그걸 일식 삼찬이 원칙인데요. 반찬이 3개 나와 네. 있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간장이나 된장 약간 넣어서 일단 국을 하나 끓이고 같은지 그걸 또 썰어서 우리 그 단무지처럼 만들고요. 또 거기다 약간은 고춧가루 해서 약간은 단무지 김치 같은 게. 원 재료는 똑같지만 그 3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부터 염장무 삼형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상상 초월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입고 자는 걸 텐데 군복이나 신발 같은 기본 보급품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북한 군복이 규정에 맞춰서 1인당 딱 뭐 개수가 나오죠. 나오는데 피복을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피복을 팔아먹고 살거든요. 피복 신발 몇 개 나오면 여분 이거 좀 떼가지고 군인들에게 가는 걸 떼서 장마당에다 팔고 군복을. 네, 군복이나 신발.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 작업복이 몽땅 군복이에요. 네, 대부분 다 군복에 군복 신발 이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가서 팔아서 군인들이 실제 신발을 신을 때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갈아입을 여벌 이런 거는 뭐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혹시 네. 지금도 최근 왔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네. 신발이랑 군복 상태가? 네, 맞아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피복이 그 병사까지 공급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단은 뭐 진짜 사단에서 떼먹고 연대면 연대에서 떼먹고 대대는 대대적으로 떼먹고 중대는 중간중간 떼먹고 계속 떼먹네. 서대는 네. 서서부하게 떼먹고 그런 말이 있구나. 분대는 또 이렇게 분할해서 떼먹고 많이 떼먹네요. 네, 이렇게 떼먹으니까 이렇게 딱 정작 군인한테 딱 가노라면 그게 다 바꾸어치기 돼가지고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군복을 받아야 될 군인들이 그 낡은 군복, 사관들이나 이런 분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건 내가 입던 건데 이거 입어 쓱 주면 그거 받고 새 군복은 이렇게 중대장한테 바쳐야 되고 그래서 군인들이 뭐 신병 때 한번 그 입대를 할 때 새 군복을 입어보고 새 군복을 입기는 진짜 돈으로 사비로 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그것도 그런 상황. 사비로. 네, 사비로 정말 사죠. 힘들겠어요. 특히 날씨 변화에 따라 네. 군복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네.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 갈아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에 여벌이 없어가지고 그 한 벌이 이제 입고 있다가 이렇게 뭐 땀내 나고 이렇게 막 땀이 배서하는 그러면 빨아야 되는데 빨려면 그걸 이렇게 그 겨울장 나가서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고 이렇게 내의만 입고 이렇게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또 잊어먹으니까 도둑질에 가니까 또 이렇게 앉아서 지키다가 그거 다 마르면 또 입고 안 말라도 입고 이렇게 일가생활을 장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고생이네요. 네, 근데 북한 열병식 보면 네, 정말 화려하고 그 좋아 보이는 장비들이 다 등장하던데 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무슨 이렇게 셔츠처럼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찍으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뭐 멋있는 군복들을 이렇게 잘 총을 사격을 하고 이런 게 그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찍는 방송국에서 한번 저희 부대 쪽으로 한번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왔는데 군복이랑 신발이랑 무기랑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좀 키 큰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자 다 착용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훈련하는 동작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그때만. 그리고 다 네. 해설을 행사용 의복이. 촬영할 때 네. 소품처럼 네, 입고 소품. 다니면서. 소품. 네, 소품인 거예요. 분장실 개념이네요. 네. 네. 민국님 요즘 북한 군대 보급이 어려워서 실탄 사격 훈련 하기도 어렵다고요? 딱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딱 1차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은 그래도 1년에 한 3발 정도는 쏘거든요. 1년에 정도. 네. 땅땅땅? 한 네, 번에? 3발. 그 끊어요? 네. 근데 그 무기 자체가 그 연식이 58년도에 나온 총이에요. 58. 네.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그 총이 진짜 잘 안 맞거든요. 그 총이 그게 그 설계사항은 그래도 명품 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AK-47 이 총인데, 근데 북한군에서 훈련을 자꾸 그 오랫동안 총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바위에 부딪히고 뭐 하고 하니까 총신도 쉬고, 그리고 총을 정기적으로 이거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총을 3발 뭐 이 정도 쏘는데 자기가 아무리 조준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총탄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총을 자꾸 쏴보면 그 총이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쏴야 알죠. 그렇죠. 쏴보질 않으니까 이 편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발밖에 안 쏘니까. 그렇죠. 세 발을 쏜다는 건요.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이제 0점 사격이라고 세 발을 먼저 쏴요. 그래서 좌표에 어디에 맞는가를 봐서 0점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늠쇠를 맞춰서 실탄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걸 0점 사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북한군에는 총알이 배급이 안 되니까 전투병과에 있는 군인들만 그것도 0점 사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격은 없는 거예요.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0점 사격은 내가 딱 하고 나서 나한테 맞춰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음 사람이 쏘면 또 0점을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랑 하는 것 따라. 북한총은 0점을 맞추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번 러시아 전쟁에 나선 군인들 현장에서 되게 힘들었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북한군은 그 대신 정신력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총탄 너네가 당분간 못 쓰더라도 너가 가진 총이 적을 향해서 총구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란에도 사상을 열면 바위를 깰 수 그래요. 있다. 네.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정신교육은 그 말은 전 세계 진짜 최고예요. 기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기가 네. 아프게 들었어요. 네. 북한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만 있는 특수한 보직인 정치군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정치군관의 실체를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는 군인이지만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군관입니다. 정치지도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훈련 대신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장교입니다.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요구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북한의 사상교육 지침서인 학습제강은 각 부대에 주기적으로 하달돼 군인을 교육하는 데 쓰입니다. 군인들이 무조건 헌신하도록 정신무장시키는 역할인 만큼 정치군관은 북한 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간부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부터 군 지휘 체계를 군사와 정치 부문으로 이원화해서 군 간부와 별도로 정치군관을 양성해왔습니다. 3년 이상 복무한 사병 중 당성이 강한 사람을 선발해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장교로 양성되는데요.
이들은 임관 후 중대장, 대대장과 어깨를 견줄 만큼 큰 대우를 받습니다. 역할은 정훈장교와 유사하지만 정치 군관은 오직 정신교육에만 집중합니다. 교육 자료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만약 북한군의 군기가 해이해진다면 모든 건 정치 군관의 잘못이 됩니다. 정치 군관의 역할은 교육만이 아닙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감시하고 병사들의 입당을 심사하는 담당자 역할도 겸하는데요. 많은 북한군이 입당을 기대하는 만큼 정치 군관은 북한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사상 교육을 전담하는 정치 군관, 군인들의 충성심과 운명까지 한 손에 움켜쥔 북한군의 핵심 실세입니다. 이 삭막한 훈련과 감시 속에서도 결국 젊은 청춘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군인에게 최고의 힐링은 면회나 휴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북한 군인들은 면회나 휴가를 얼마나 자주 나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군에도 법률로는 정해져 있고 휴가 갈 수 있고 면회가 허용돼 있는데 여기 두 분의 이제 현역 군 출신 있지만 군 생활하면서 휴가 가봤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면회를 가봤다 왔다는 이야기도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휴가를 보내주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10년 동안 가족 한 번도 못 본다는 게 고향도 못 가보고 정말 힘들어요. 저게 심지어 뭐 부모님이 저게 죽건 사망해도 그거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이제 이 친구를 보내잖아요. 네. 보내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3일장을 한단 말이에요. 3일장을 하는데 북한에서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3일 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집을 3일 만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더 오래 걸려요. 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본 표창휴가 같은 거 엄청난 공을 세웠을 때 주는 것도 15일 정도를 휴가를 주는데 집에 15일 동안 갈지 말지 예측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17살에 군대를 가서 10년 동안 가장 피 끓는 청춘의 나이잖아요. 네. 연애 못 하겠어요. 여자친구한테 나 군대 갔다 올게 10년 뒤에 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10년 동안 기다린다고요? 10년 기다립니다. 장수 커플. 네. 롱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19년쯤부터 이제 여자도 의무로 전환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남자들 다 군대 가고 동네에는 여자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연애할 남자도 없어요. 어차피 연애할 남자가 상대도 없죠. 없는데요. 어떻게 연애해요? 차라리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공부도 잘하고 있던 그 친구, 이 친구를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게 낫나 봐요. 그건 진짜 형 2019년도인데 그건 진짜 번건적이다. 그때 진짜 2024년의 번건이다. 상황은 다릅니까? 학생 때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그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를 하면 그 열차에서 이렇게 발해주잖아요. 이렇게 발해주고 또 한 명 보냈네. 뭐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냈다. 한 명 보냈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웃겼고. 오히려 행복하군요. 네, 그리고 직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를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4년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군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 직발생이라고 해요. 네. 직접 이렇게 갔다고 해가지고 직발생이라고 하는데 직발생 그렇게 이야기하죠. 직발생들은 제대군인들한테 처녀들을 넘겨주지 말자. 뭐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직발생들을 엄청 미워하는 거 이렇게 여자 전역을 만날 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네, 엄청 미워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10년을 안 기다려도 연애할 수 있는 틈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년 기다리는 여자들 얘기는 벌써 네, 그건 2019년의 오래전에 얘기고.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그만큼 심한 만큼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에피소드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제가 살던 아랫집 그 남자는 그 동네 살던 여자하고 동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그 사람이 장교가 됐는데 여자가 그 장교가 된 데를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도시와 여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잘된 케이스도 이런 와, 근데 이런 환경에서 10년을 온전히 버텨낸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만기 제대 1년을 앞두고 한국에 오신 분이나 한 2, 3년 앞두고 오신 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국행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북한군 생활을 뒤로 하고 그리고 만기 제대를 뒤로 하고 북한을 탈출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네. 새삼스럽게 궁금해졌어요, 성현 씨. 네,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누적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된 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봤다시피 다 매간매직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진급이나 이런 앞으로의 입당 그리고 대학교 이런 거 가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누가 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 이게 과연 맞나? 차라리 그들이 우리는 불공정해 뭐 이렇게 했다면 받아들이고 살았겠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공정을 배운 입장으로서 현실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듣던 거랑 달라서. 네, 공정의 기준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죠.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공정의 사회를 나는 살고 싶어. 네,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탈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잘했네요. 네, 저는 좀 제일 중요한 계기는 이게 배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죠. 하지만 제가 군복무 8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까지 아직 그런 배신감은 못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세뇌를 꾸준히 당했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감옥 생활까지 할 때까지도 할아버지를 원망을 했지 결코 이 정권이 이 체제가 나빠서 아닐 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년 차에 이렇게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던 이 믿음의 이런 신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었는데 그 신이 나를 배반했다는 그런 배신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딱 한 석 달 정도 들었는데 그런 배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말을 들을 때부터. 네, 들을 때부터. 그래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내가 뭐 9년 차지만 10년을 1년 이제 더 해도 입당을 못하고 전역을 할 건 뻔한 일인데 내가 모자라서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네.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역을 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 충격받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이런 아파트 이런 담벼락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뭐 쌀을 공급해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밤새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떨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햇빛을 쬐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저게 나의 미래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차적으로 쌓이던 것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을 터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대북방송 네, 라디오가 큰 영향을. 역할을, 영향을. 제가 라디오를 못 들었으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북한에서 네, 이제 자기 삶을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그걸 일찍 접했죠. 네, 전 고등학교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접하고 나가서 북한에서 들리는 것들을 자꾸 좀 걸러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민국 씨나 저나 저게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네. 민국 씨는 대도시에 있어서 노동계급 출신일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 조상은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저는 농민계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불공정이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에 자꾸 김정은 지시가 내려와요. 농촌 출신 자녀들을 장교 선발해서 배제할 때 대하여 이걸 내려와요. 대놓고 해요, 그거를. 왜? 그러니까 농촌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가지고 맞아요. 계급을 바꾸기 위해서 장교가 되는 거예요. 계급을 바꾸려고. 자꾸 바뀌어 나가니까 북한은 농촌들이 기계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 사람이 하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보내라. 이거를 대놓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요. 야, 이런 사회를 내가 지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게 다가오는 거죠. 말이 안 예, 되니까. 북한에서 부모가 농민이면 자녀의 90% 이상은 당연히 농민이 됩니다. 노동자이면 자녀도 90% 이상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보다 신분의 이동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불합리에 순응하면서 살기에 우리 성현 씨가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빨리 깨우친 거죠. 빨리 소식을 들었죠. 바깥 소식을. 네.
네. 두 분 목숨 걸고 어렵게 대한민국 오셨는데 북한군 겪었던 북한군이랑 또 새로 보신 한국군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군복무를 하는 거를 2년 6개월인가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년으로 카운터를 하지 않더라고요. 18개월, 21개월 이렇게 카운터를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그게 네. 거기 막 8년, 9년 그렇죠. 여기 10년이니까. 10년, 13년, 그러니까 년으로 카운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신기했고 군 복무를 전역을 하려면 그 만기 복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기 복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만기 복무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만기를 먹으면 전역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기수로 계산을 해보면 만기를 먹어야 그게 돼요. 거의 만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기 복무라고 했다고. 야, 여기 따끈따끈한 네. 북한 용어 많이 듣는다. 오늘. 따끈따끈해요. 네. 총만기. 중의적인 뜻으로 네. 재밌네요. 제가 그 처음에 놀랐었던 거는 제가 그 병영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 세탁기가 있는데 드럼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아하. 네, 북한에서는 진짜 군인들이 다 손빨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이 군인들은 한국 군인들은 이렇게 손으로 세탁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첫째 들었고 대우가 좋다. 두 번째는 세탁기가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네. 진짜요? 네, 저기가 처음 봤어요. 없구나. 아이. 그리고 없어요? 식당에 갔을 때는 이게 이 군인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먹을 만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먹는 그 뷔페. 군대 밥 아. 뷔페식으로. 네, 자율배식.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밥을 이렇게 다 배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 밥량을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많나? 네, 어느 밥이 더 많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먹을 만큼 이렇게 다 퍼서 이렇게. 근데 또 군인들이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는 군인들이 없더라고요. 자주 먹으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렇죠. 왜냐면 우리 웰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식단 조절을 좀 네, 해야 식당 되거든요. 조절도.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것도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왜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좀 이상했겠네요. 네. 보기에 북한에서 네. 바로 왔으니까. 이게 다이어트 문화 자체를 처음 접해보다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누구보다 뜨거운 10여 년의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없었던 두 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꾸고 사랑하는 진짜 청춘을 만끽하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